26세의 아인슈타인은 바로 엄청난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현대 물리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특수 상대성 이론이죠. 와. 그러니까 그 스위스 특허청에서 이런 경험이 후대 이론으로 직결이 되는 거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잘 들어갔네 거기. 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잰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 와. 문제였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해볼게요. 또요? 네. 공식 질문은 아니고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시간은 어떻게 잴까요? 째깍째깍이요. 시계를 보고. 초로. 시계를 보는 게 시간을 재는 건가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시간을 잰다는 게 뭘까요? 시간을 잰다.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인데.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시간을 잰다는 것은 시간을 재기 위해서는 일단 두 개의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일 때 시계의 눈금을 읽고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시계의 눈금을 읽어서 이 눈금의 차를 구하는 것이 시간을 재는 것이다. 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을 잰다는 정의고요. 자, 그리고 사실 상대성 이론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 가정이 있어야 돼요. 벌써 공대 학생은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는데. 제일 먼저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쵸. 상대성 이론 배울 때. 네. 두 가지 가정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물리 현상을 관측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물리 현상을 볼 수 있고 앉아서 볼 수도 있고 서서 볼 수도 있고 누워서 볼 수도 있고 이것을 보고 있는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관계없이 물리 법칙은 동일하다. 이게 아니라면은 비행기 탄 사람과 차에 탄 사람과 배에 탄 사람과 땅에 있는 사람이 다 다른 물리 법칙을 보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물리 법칙은 어디에서 봐도 똑같아야 법칙이죠. 그리고 두 번째 가정이 좀 놀라운 가정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듣고서 이게 왜 놀라운지를 모를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한 여러 속도로 움직이는 관찰자들, 이 사람들이 볼 때 빛의 속도는 언제나 일정하다는 거예요. 아, 놀라운데요? 진짜예요? 진짜 놀라워요? 새로운 발견인데? 이 두 가지 가정을 받아들이고 시간을 잰다는 걸 여기 적용을 하면은 이제 상대성 이론이라는 무시무시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어려운데요, 벌써? 아, 여기가 진짜 재밌어요. 그래요? 가보시죠. 집중 빡 해보죠. 자, 이 사람은 뭘 하고 있냐면은 술에 타고 있는 술에 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시간을 잴 거예요. 시간을 재기 위해서는 두 개의 사건이 필요하죠. 시작점, 끝점? 네. 네. 여기서 시작점이 뭐냐면은 이 위에 거울이 있는데 땅바닥에서 후레쉬를 딱 켜는 거죠. 네.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이 빛이 거울에 부딪혀서 다시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게 도착하는 순간이 두 번째 사건이에요. 네. 자, 이때 시간을 쟀더니 떠날 때가 1시인데 도착했을 때가 1시 1초예요. 그러니까 걸린 시간은 1초죠. 1초. 네. 여기까지는 다 따라오셨죠? 네. 네. 자, 두 번째 사진은 뭐냐면은 자, 이 사람은 밖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안에 탄 사람이 지금 켜고 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밖에 있는 사람은 그냥 보고만 있어요. 아 보고 있구나. 이동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수레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밖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빛이 사선으로 진행해서 거울에 맞고 다시 사선으로 진행해서 땅에 맞은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때에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지를 이 사람도 잴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아까하고는 좀 다른 일이 벌어진 건데 거리가 멀어졌나? 거리가 멀어졌잖아요. 맞아요. 아까는 아래로 움직였지만 지금 사선으로 움직이니까 언제나 사선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거리가 멀어져요. 그래서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속도는 일정한데 거리가 길어지면 더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럼 저 사람의 시간과 밖에서 시간이 다르다고요? 오! 맞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안에서 보면 시간이 1초가 흘렀지만 밖에서 보면 예를 들어 그걸 2초라고 한다면 안과 밖에서 잰 시간이 똑같은 사건인데 달라진 거잖아요. 와. 자, 결국 정리해 보면
안에서는 1초가 걸렸어. 근데 밖에서는 2초가 걸렸는데? 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자 그렇다면 과연 누가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걸까 하는 게 질문이죠. 상황에 누구한테 따라 물었는데요? 누구한테 물었는데? 걔가 답이죠. 모르는 애한테 모르는 애가 대답한 게 답이죠. 정답입니다. 와. 네, 정답. 맞지? 다르다. 본질을 꿰뚫어. 이게 본질이에요. 그렇죠. 위에 사람한테 물어보면 1초 이게 답인 거고 아래 사람한테 물어보면 2초 이게 답인 거고 둘 다 답이 맞다는 건데 이게 뜻하는 바는 이 세상은 절대적인 시공간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관측자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세계다라는 겁니다. 아 이거 진짜 신기하다. 아 이거 지금 인터스텔라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 그런 거구나. 그 맞아요.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아빠의 시간은 천천히 흐르고 그렇지, 그렇지. 딸내미 시간은 빨리 확 빨리 흐르고. 흘러서 할머니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었어. 그래서 실제로 우주에 나가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 그 사람은 천천히 늙어요. 지구에 있는 사람. 근데 예를 들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여기서 엄청 빠른 차를 타고 간 사람과 가만히 있는 사람의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건 아니잖아요. 다르게 흐르지만 그 차이가 너무 작은 미미해서. 거죠. 그 다르게 흐르긴 흐르는 거네. 그러면 우리가 겁나 빠른 걸 타고 다니면 천천히 늙어요. 천천히 늙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진짜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진짜 다닐 때도 뛰어다니고 진짜 맨날 뛰어다니고. 할 때도 뛰어다니고.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아 신기하다 진짜. 사실 아인슈타인의 특상대성 이론이 당시에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고전역학에서 말하는 기본,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을 다 뒤집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뉴턴은 이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으로 그냥 동일하게 흐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시간 같은 거는. 그래서 사실 그 누가 보더라도 시간이 똑같이 흐른다는 것이 이게 오랜 사람들의 믿음이고 우리의 상식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그게 아니라 이제 움직이는 사람의 속도에 따라 시간은 느려질 수도 있고 다음에 길이는 줄어들 수도 있고 이거를 지금 수학적으로 증명을 한 거죠. 와, 아, 이거 저런 우리- 생각 어떻게 우리 했을까요? 왜 이제 알았지? 좀 더 젊게 살 수 있었는데. 아 이거 진작 나오셨어야죠. 아, 아유 참.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건 그 일단은 지금은 굉장히 수학적인 그냥 이론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실제 삶 속에 이걸 쓰고 있어요. 오. 대표적인 예가 GPS예요. GPS. 여러분 내비 쓸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여기 왜 들어가냐면은 인공위성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물론 위치에 따라 다 다르고 한데 대략 소리 속도의 10배 가까운 속도로 날아가고 있거든요. 우와 진짜로요? 네, 결국 정리해 보면 인공위성이 신호를 쏘면서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이 바뀌어요. 그 오차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m 넘게 오차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안으로 그러니까 큰데요? 넘게 생기는데 그걸 우리가 상업용으로 쓸 수 있을 만큼의 오차로 줄이려면은 반드시 이 상대성 이론에 따른 오차를 보정해줘야 돼서 여러분의 내비게이터는 이 상대성 이론을 보정하고 있어요. 고생이 많네요 그런 게. 인류가 참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자, 지금까지 특수상대성 이론의 그 중요한 응용을 하나 알아봤는데요. 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공식도 의도가 돼 나와요. 와하. 그건 뭘까요? 그 브랜드 있잖아요, 브랜드. 물리 공식? 브랜드? 예전에 MC 스퀘어라고. 그렇죠. MC 스퀘어. 공부할 때 쓰는 그 맞아요. 있었는데. 바로 E는 MC 제곱.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이제 질량 에너지 등가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와 나 이거 처음 보는데 태어나서? 자, 이 공식에서 E는 에너지, M은 질량, C는 빛의 속도를 의미합니다. 이 공식이 의미하는 바는 질량이 곧 에너지란 뜻이거든요. 아리송한데요? 질량의 에너지다? 이게 중요했던 이유는 당시 사람들은 이 질량과 에너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개념이었어요. 연결고리가 없었군요. 네. 예, 에너지란 건 우리가 만들려면 불을 피거나 뭐 전기를 사용하거나 떨어뜨리거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아인슈타인은 이 공식을 통해서 그 관계를 보여준 거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무서운 점이 뭐냐면은 이 C가 빛의 속도인데 저게 굉장히 큰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질량이 굉장히 작더라도 거기에 C를 제곱해서 곱하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크기가 돼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단 1g의 물질만 질량을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면은 아마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무시무시한 폭탄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것이 핵 에너지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기초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현대 물리학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놀라워라. 네. 근데 가장 대단한 건 아인슈타인은 이 공식을 어떠한 실험이나 증명 같은 것도 없이 본인의 사고 실험으로 찾아냈다는 거죠. 그게 제일 놀라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이론 물리학이죠. 머릿속으로만 생각해서 찾아낸 거죠. 진짜 천재다. 이렇게 아인슈타인은 1905년 한 해 동안에만 특산대성 이론을 비롯해서 현대 물리학의 근간을 바꾸는 다른 이론도 많이 만들거든요. 광전 효과, 브라운 운동, 지금 말한 이 질량 에너지 등가 법칙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패러다임을 다 바꾸는 논문을 단 한 해에 다 써내는데 이야. 말이 안 되네요, 진짜. 강의를 이해가던 아인슈타인은 그 1909년 이제 30세의 나이에 큐리 연방공대죠. 이론 물리학 부교수로 드디어 이제 임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이제 학자로서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했는데 안타깝지만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연구자 또는 학자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그 마리치와의 결혼 생활이 점점 이제 악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네, 결혼 후에 마리치는 1904년에 첫째, 1910년 둘째 아들을 낳으면서 결국 공부를 더 하고 싶었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 문제, 집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집안일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두 사람의 대화가 점점 이제 줄어들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해요. 더더군다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둘째 아들 같은 경우에 나중에 정신질환을 이제 앓게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마리치가 이제 그 우울증을 이제 겪게 되고요. 자, 그런데 그 좀 더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이들의 결혼 생활을 방해하는 이건 뭘까요? 여자가 생긴 거죠. 딴 여자가 어떡해. 생겼네. 네, 사진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 속의 여성은 엘사 로벤탈이라는 사람인데요. 친척? 나 엄마 같은데. 엄마면 성이 똑같아야죠. 아인슈타인 아, 성이 있었죠. 네, 사실 이 둘은 그 사촌지간이었어요. 사촌. 아이고. 사촌이었지만 동시에 불륜 관계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1912년 이제 아인슈타인이 33살 되던 해인데요. 그때 아인슈타인이 잠시 이제 베를린을 방문했었는데 그곳에서 자기 사촌 누나였던 엘사를 만나게 돼요. 이때부터 이제 두 사람의 본격적인 관계가 시작됐다고 와.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아인슈타인은 엘사의 뭐 어떤 면에서 매력을 느끼게 된 내가 걸까요? 무슨 지적인 뭐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이 엘사와 마리치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에요. 어떡해요? 극과 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치 같은 경우는 일단 외국인이잖아요. 되게 이국적인 외모도 가지고 있고 되게 지적인 여성이었죠. 근데 엘사는 되게 평범하고 되게 넉넉한 주부 같은 인상이 있지 않았나요, 아까? 그러니까 사실 아인슈타인이 처음에는 그렇게 치열한 자신의 사상과 공부를 나눌 사람이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엘사에게서는 자신이 정말로 결혼 생활에서 바라던 어떤 편안함과 내조를 애정 같은 말했군요. 거를 그런 것들을 찾았던 것 같아요. 너무한다. 아, 참. 애 둘을 혼자 다 키우고 저 그렇죠. 사실 힘든 데다가 뭐 지원도 안 하는데 아니, 삶이 팍팍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인간적으로는 좀 별로네요. 그래서 결국 변심한 아인슈타인은 마리치에게 결혼 생활 동안 지켜야 할 조건을 써서 아내에게 계약서를 내밀었다고 하는데 자, 이제 어떤 내용일지 한번 규현 씨가 읽어봐 주시죠. 마리치가 해야 할 일. 내 옷과 빨래를 잘 챙길 것. 내가 규칙적으로 식사하도록 할 것. 내 서재는 나만 사용하게 할 것. 자, 이번엔 마리치가 포기해야 할 것. 첫 번째, 함께 외출하거나 여행하는 것. 두 번째, 다정한 관계. 왜 만나는 거야, 그러면? 그냥 하인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이 원하는 관계. 첫 번째, 내가 요청하면 더 이상 말하지 말 것. 어이가 없다. 진짜 말이 안 된다. 두 번째, 내가 요청하면 침실이나 서재에서 나갈 것. 뭐야. 안 죽은 게 다행인데요? 내가 그때 잤을 때 독살이나 이런 거 충분히 했을 사연인데 것이 되면 그래도 살려준 거 보면 저 여성분이 대인배야. 아무튼 이런 계약서를 이제 받은 그 마리치는 정말 따르려고 했대요. 처음에는 정말 참. 근데 이제 너무나 모욕감을 이제 느껴서 1914년 두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이제 별거가 이제 시작된 거죠.
같은 해 4월에 이제 아인슈타인은 35세의 나이인데 이제는 정말 유명해져서 최고의 대학교였던 베를린 대학교 교수로 임명이 돼요. 오. 근데 베를린 대학 교수가 되려면은 교수가 임명될 때 조건이 있는데 독일의 시민권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외국인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독일 국적을 취득하게 돼요. 그래서 베를린에 살게 되는데 베를린에는 아까 말씀드린 엘사가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를린에서 엘사와 함께 동거를 시작하게 되죠. 와. 엘사가 딸이 있나요? 네, 딸이 둘이 있어요. 원래 딸이 있었죠. 원래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이제 아인슈타인이 자신의 아내였던 마리치와의 관계를 지금 정리하지 않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 엘사와 함께 베를린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든 거죠. 아유. 그리고 이제 스위스에 있는 마리치에게는 아인슈타인이 이혼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사실 그 금방 받아들여주지 않거든요. 더더군다나 마리치가 몸이 안 좋았어요. 이때 상태도 안 좋고 그래서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죠. 그래서 막 이제 아인슈타인 전전긍긍하고 근데 아까 아마 유심히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이 아인슈타인이 베를린으로 갔다는 1914년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바로 전쟁이 일어난 해죠.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하필 거기서. 네, 그래서 당시 독일은 이제 전쟁이 벌어지자 전 국민이 정말 그 전쟁 열기에 휩싸이게 돼요. 처음에는. 네. 아니, 많은 지식인들이 막 애국심을 내세우면서 전쟁을 지지하는 막 서명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전 국가적으로 전쟁 열기에 휩싸이던 때였는데 그때 아인슈타인이 여기에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공개적으로 전쟁을 비판합니다. 와, 용기 있네요. 이런 전쟁의 혼란 속에서 아인슈타인은 또 한 번 그 개인적인 고비를 맞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위궤양이 생겨서 건강이 아주 악화됩니다. 아이고. 아주 위험해져요. 근데 이때 그 아까 베를린에 같이 있던 엘사가 그 되게 헌신적으로 아인슈타인을 간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둘의 관계는 정말 이제 뗄래야 뗄 수 없이 그러면 가까워지게 되고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는 해죠. 1918년. 그때 아인슈타인은 마리치에게 다시 한번 이혼을 하자고 제안을 하게 되죠. 자, 이제 여기서 정식 문제가 나갑니다. 이혼 안한 상태. 정식 타이밍이에요? 문제, 타이밍이죠. 어떤 제안을 했을까? 자, 아인슈타인은 마리치에게 이혼을 제안하면서 굉장히 특별한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 조건은 무엇일까요? 자, 과학자가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정답, 정답! 가장 좋은 거. 정답. 자, 혜성 씨? 그 노벨상 받으면 좋은 일로 타게 되면 그거 너 줄게. 혜성 씨 정답. 혜성 씨 정답. 뭐를 줘? 상금 아니면 상금. 상금을 준다고. 이건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금? 나 너무 많이 갔나 내가? 하여튼 그 아인슈타인이 마리치에게 제안했던 조건은 바로 정확히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벨상을 받으면 상금 전액을 위자료로 주겠다. 그러면 마리치도 그걸 믿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노벨상 탈 거란 믿음이 있어야 오. 그러게 말이에요. 믿음이 있었나 봐. 있었나 봐요. 내 남편 할 수 있다. 처음에 마리치는 당연히 거절을 했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그 조건을 수락했대요. 아. 그래서 1919년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곧바로 40세의 나이로 엘사와 결혼을 하게 되죠. 허성범 씨랑 신수미 기자님, 이 아인슈타인이 엘사와 재혼한 이후에 그 이후에는 뭐 다른 여자의 관계 그런 건 없었겠죠? 있으면 안 되죠. 네. 엘사가 사촌이잖아요. 네. 네. 누구와 또 연문이 있었냐면 엘사의 딸 설마. 일제라는 말도 안 딸과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그 말이 돼요? 그러지 마. 아인슈타인의 어떤 전기를 작성한 작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일제와 감성이 좀 있었다고 하고 일제가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편지의 내용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우리 엄마보다 나랑 결혼하는 게 더 좋았을 텐데 또는 나와 아인슈타인 사이에서 아이를 가질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내용이 발견되면서 아니 딸이 좋아하나 보네 엄청. 근데 팩트 체크는 안 된 내용이라 뭐 사실은 그 두 사람만 알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인슈타인이 엘사랑 결혼을 한 이후에도 사실 최소 6명 이상의 여성과 최소 바람을 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스라엘 한 대학에서 편지들을 공개하면서 이런 아인슈타인의 사생활이 공개가 됐는데 에스텔라나 에델, 토니, 또 러시아 스파이라고 알려진 마가리타 이니셜로만 표기된 M, L 이런 사람들이 편지에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영국 로이터 통신에서도 보도됐을 정도로 아인슈타인이 바람을 많이 폈다는 건 많이 알려진 이야기라고 해요. 그의 매력이 뭐였을까?